안녕하십니까. 석강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며 출발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각각 2.76%, 8.11% 급등하며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지만 코스피는 5,600선에서 마감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참으로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젠슨 황의 1조 달러 AI 칩 매출 전망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미친 영향, 변동성 확대 속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증권가의 낙관론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코스피가 5,600선에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약세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AI 칩 시장 규모를 1조 달러로 전망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9만 3,900원으로 2.76% 상승했고 삼성전기는 44만 6,500원으로 무려 8.11%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장 초반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첫째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7.18달러로 3.94%나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된 점, 둘째는 VIX 지수가 24.56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한 점입니다. VIX 지수가 마이너스 9.67%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24 수준이면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VIX 지수가 20을 넘으면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보는데 24.56이라는 것은 여전히 투자자들이 상당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일 대비 하락했다는 것은 공포가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절대적 수준은 여전히 경계 구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코스닥이 약세 전환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코스닥의 약세 전환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형 반도체주들은 글로벌 AI 수요라는 명확한 모멘텀이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실적 가시성이 떨어지고 유동성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때 가장 먼저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IPO 시장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증시 변동성 출렁에 IPO 도전 뚝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이 1490.86원을 기록했는데 이 수준이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1490원대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고,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흥국 통화인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90원대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긍정적일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정적입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97달러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환율까지 높으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외화 부채를 보유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단연 돋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9만 3,900원으로 2.76%, 삼성전기가 44만 6,500원으로 8.11% 급등했습니다.
박 교수님, 삼성전기의 8% 급등은 정말 이례적인데요? 맞습니다. 삼성전기는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와 FCBGA 등 반도체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고부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AI 칩 시장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엔비디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공급망이 수혜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기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AI 칩 제조사들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직접적인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2.76% 상승했는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마이너스 0.41% 하락했습니다.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SK하이닉스가 97만 원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한 것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때문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급등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형전자공업이라는 종목도 눈에 띕니다. 13,500원으로 5.88% 상승했는데 차파트너스가 주주 제안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행동주의 투자자의 움직임입니다. 차파트너스가 삼형전자공업에 대해 감사 선임과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현재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주주 제안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5.88% 상승이 바로 그 반응입니다. 자동차 섹터도 강세였습니다. 현대차가 52만 2천 원으로 3.16% 상승했고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증권가의 낙관론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와 기아의 EV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숨 고른 현대차 그룹주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근 몇 주간 현대차 그룹주들이 단기 조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안정화 국면에 들어갔는데 증권가에서는 이것을 재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3.16% 상승은 이런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38만 500원으로 3.96% 상승했습니다. 배터리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은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GM,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뉴스들이 증권업계에서 나왔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마이너스 2.54% 하락했는데 브로커리지 연수익이 업계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는데 실적은 좋다는 건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좋은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적용된 케이스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키움증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고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69,100원에서 2.54% 하락한 것은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합니다. 브로커리지 연수익 1조 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엄청난 규모입니다. 브로커리지, 즉 위탁 매매 수수료만으로 연간 1조 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거래량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 활동을 반영하는 것인데 미래에셋 증권이 모바일 트레이딩 플랫폼 강화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젊은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한 결과입니다. LS증권도 흥미롭습니다. 26만 3천 원으로 마이너스 1.13% 하락했는데 순이익을 웃도는 초과 배당을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LS증권의 초과 배당은 중소형 증권사들의 주주 친화 정책 강화 흐름을 보여줍니다.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한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라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주가 부양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어 양날의 검입니다. 연봉 74억 받은 이 직원, 대표보다 높은 증권가 연봉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증권업계의 성과급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74억 원이라는 연봉은 아마도 IB 부문이나 트레이딩 부문에서 큰 딜을 성내시킨 임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권업계는 성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액 연봉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극단적 사례를 부각시키는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지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전쟁 중엔 몸살이자 원금 지키고 이자 받는 여기로 우르르라는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이탈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도 채권형 상품이나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예적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VBX 지수가 24를 넘는 상황에서 원금 보장을 선호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이럴 때가 아니다. ETF로 피신했던 개미들 다시 참전이라는 상반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투자자 그룹이 분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재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ETF에 머물러 있던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ETF와 개별 종목의 차이가 뭡니까?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률도 높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ETF에서 개별 종목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고수들은 이미 갈아탔네. 상위 1% 서학개미들 몰린 곳이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서학개미들은 어디로 몰리고 있습니까? 이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위 1% 투자자들은 시장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에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있었고, 또는 AI 관련주 중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대형주에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센터 관련 중소형주로 이동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도 3파전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구성 종목이 천차만별이라는데요. 액티브 ETF는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상품인데,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가 여러 개 출시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ETF마다 운용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구성 종목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코스닥 액티브 ETF라는 이름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6,699.38로 1.01%, 나스닥이 22,374.18로 1.22%, 다우 지수가 46,946.41로 0.83% 상승했습니다. 박 교수님, 미국 증시의 강세 배경은 무엇입니까? 미국 증시의 상승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낙관적 전망입니다. AI 칩 시장이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술주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183.22달러로 1.65% 상승했고, 애플도 252.82달러로 1.08%, 테슬라도 395.56달러로 1.11% 상승했습니다. TSMC도 상승했군요. 네, TSMC가 340.23달러로 0.57% 상승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위탁 생산하는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AI 시장 확대는 곧 TSMC의 수혜로 이어집니다.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2%로 마이너스 1.52% 하락했는데 이것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는 두 가지 시그널을 줍니다. 첫째,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둘째,
안전자산 수요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4.22%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가격은 111.77로 마이너스 0.24% 하락했는데 수익률은 내려가고 가격도 내려갔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데이터 날짜를 보시면 수익률은 3월 16일, 가격은 3월 17일입니다. 하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과 가격은 역의 관계에 있지만 데이터 시점이 다르면 이런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7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유가 상승의 배경에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결정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동시에 글로벌 경제 회복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이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국가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하면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재 환율이 1,490원대인 상황에서 유가까지 급등하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금 시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015.40달러로 0.43% 상승했는데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보다 금 같은 실물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가치 하락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이 5,000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과열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달러 패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다만 5,000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 단기 변동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74,397.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74,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데이터의 변동률이 표시되지 않아 정확한 추세 판단은 어렵지만 7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가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암호화폐는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하루에 10% 이상 등락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에 집중하고 검증되지 않은 알트코인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젠슨 황의 1조 달러 AI 칩 시장 전망, 이게 정말 현실적인 숫자입니까? 1조 달러라는 숫자는 언뜻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약 5천억 달러 수준인데 AI 칩만으로 1조 달러라는 것은 AI가 산업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의료진단, 금융거래, 컨텐츠 생성 등 모든 산업에서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까요? 공급망 전체가 수혜를 보겠지만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같은 AI 칩 설계 기업입니다. 이들이 가장 높은 마진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최첨단 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만이 AI 칩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AI 연산에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삼성전기 같은 부품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은 현재 엔비디아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고
삼성전자도 HBM 3세대 양산을 시작하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칩 설계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AMD에 비해 뒤처져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에 비해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이 강점을 가진 메모리와 부품 분야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S의 공포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S의 공포는 영어로 sell in May and go away의 S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인데 통계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주식시장의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경험칙입니다. 현재 3월인데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섣부른 일반화는 위험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차례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특정 섹터나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2차 전지 등 여러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것입니다. 급락장이 왔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BDC, 즉 벤처 캐피탈 관련 뉴스도 있었습니다. 시총 2천억 이하 코스닥 기업에 최대 30%까지 투자한다는데요. BDC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약자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시총 2천억 원 이하 코스닥 기업에 최대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이는 중소형주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성장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 부족과 저평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를 외면하면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는데 BDC 같은 전문 투자기관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BDC의 투자 규모와 운용 능력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번 주 남은 기간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 주는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입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유가 동향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것입니다. 코스피는 어느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십니까? 코스피는 5,500에서 5,700 사이의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700을 돌파하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만한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반면 5,500 아래로 내려가면 저가 매수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이 예상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섹터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AI 수요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만 단기 과열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라는 장기 테마가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만합니다. 2차 전지는 변동성이 크지만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60%는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40%는 성장주와 현금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량 대형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업종 대표주가 적합하고 성장주로는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소량 편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2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면 결국 손실을 보게 됩니다. 둘째,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레버리지 투자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SNS나 유튜브에 떠도는 루머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는 미국에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주택 착공 건수와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미국 경기의 체온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일정도 주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개별 종목 투자자들은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체크해야 합니다. 환율 1,490원대 이 수준이 지속될까요? 단기적으로는 1,400에서 1,500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원화 약세 압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1,500원을 크게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기업들은 이 환율 수준을 해지 전략 수립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인내와 선택의 시기입니다. 시장이 불확실할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적정 가격에 사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큰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는 것보다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길입니다. 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하자면 엔비디아 젠슨 황의 1조 달러 AI 칩 시장 전망으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7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고 환율도 1,49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엇보다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시장은 열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